아득한 옛날 푸른 숲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듯한 아늑한 산골 마을에 박씨 부인이라 불리는 한 과부가 외아들 민준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박씨 부인은 온갖 꾸준히를 마다하지 않고 홀로 아들 민준을 금지옥엽처럼 키워냈습니다. 그녀의 희생과 사랑 속에서 민준은 반듯하고 건강한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민준이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장사를 해야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들을 먼 한양 땅으로 떠나보내는 것이 못내 서운하고 불안했지만 아들의 장래를 위해 눈물을 머금고 허락했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내기 전 박씨 부인은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고 집안을 돌볼 며느리를 직접 골랐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농가의 딸이었지만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곱고 손끝이 야무지기로 소문난 수연이라는 처녀를 눈여겨보았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저 아이의 눈빛에는 따스함과 정직함이 담겨 있구나. 내 아들의 배필로 부족함이 없겠다. 박씨 부인은 수연의 집안 배경보다는 그녀의 어진 성품과 부지런함을 높이사 기꺼이 자신의 며느리로 맞이했습니다. 민준 역시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했고 착하고 아름다운 아내 수연을 맞이하여 짧지만 행복한 신혼 생활을 보낸 뒤 성공을 다짐하며 한양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부인, 제가 반드시 큰 성공을 거두어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건강히 잘 지내십시오. 서방님, 아무 걱정 마시고 소신껏 일하십시오. 저는 어머님을 잘 모시고 서방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래, 아들아, 몸 조심하고 뜻한 바를 꼭 이루거라. 이 어미는 수연이와 함께 너를 기다리고 있겠다. 남편 민준이 한양으로 떠난 후 수연은 시어머니 박씨 부인을 친어머니 이상으로 극진히 모셨습니다. 그녀는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차가운 우물물을 길어다 아침밥을 짓고 정갈하게 마당을 쓸었으며 시어머니의 옷가지를 손수 정성껏 빨아 햇볕에 널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하고 허리 통증으로 자주 고생했는데 그때마다 수연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어머니의 허리를 주물러드리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찜질을 해주며 그림자처럼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허리가 좀 어떠신가요? 제가 약초를 넣고 다리물로 찜질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수연아, 내 덕분에 내가 이만큼이라도 거동하는 게다. 너 없었으면 이 늙은이가 어찌 살았을꼬. 수연은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언제나 밝고 상냥한 미소로 시어머니를 대했습니다. 그녀의 지극한 효심과 부지런함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박씨 부인네는 정말 복도 많지. 저렇게 착하고 부지런한 며느리를 어디서 얻었을꼬. 그러게 말일세. 요즘 세상에 저런 효부가 어디 흔한가. 민준이가 장가 하나는 참 잘 갔어. 이웃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박씨 부인은 겉으로는 겸손해하면서도 속으로는 며느리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래, 수연이 덕분에 내 노후가 외롭지 않구나. 저 아이가 없었다면 이 넓은 집에서 홀로 얼마나 힘들었을꼬. 참으로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지. 박씨 부인은 며느리의 정성에 깊이 감동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을 완전히 떨쳐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속은 10개 물속보다 더 깊다고 했거늘 아이의 저 미소와 친절이 과연 전부 진심일까? 혹시 내 재산이나 아들을 보고 저러는 것은 아닐까? 오랜 세월 홀로 세파를 헤쳐온 박씨 부인은 사람의 마음을 쉽게 믿지 못하는 경계심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지고 바람이 제법 쌀쌀해지던 날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낙엽이 수북이 쌓여 가을의 끝자락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부지런히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밖에서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누구신지요? 수연이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문 앞에는 생전 처음 보는 한 여인이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여인은 남루하다못해 거의 해진 옷을 걸치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비틀거리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지만 물 한 모금만, 따뜻한 물 한 잔만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여인의 애처로운 모습과 간절한 목소리에 마음 약한 수연은 측은지심이 발동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어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수연은 황급히 여인을 집 안으로 부축해 드렸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이름이 지연이며 아주 먼 곳에서부터 가족을 찾아 걸어왔는데 노잣돈마저 떨어져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수연은 따뜻한 물을 데워 지연이 몸을 녹이고 얼굴을 씻게 도와주었고 정성껏 쌀죽을 쏘 그녀에게 먹였습니다. 안방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박씨 부인은 조용히 혀를 찼습니다. 쯧쯧. 참으로 가련한 행세기로구나. 눈빛에 그늘이 깊이 드리워진 것을 보니 사연이 많은 게야. 박씨 부인은 낯선 일을 쉽게 들이는 것이 탐탁지 않았지만 며느리의 착한 마음씨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따뜻한 방에서 하룻밤을 푹 잔 지연은 전날과는 몰라보게 기운을 차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른 새벽 수연이 마당에서 우물물을 깃는 것을 보고 황급히 달려 나왔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찌 은혜를 입은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지연씨 아직 몸도 다 회복되지 않으셨는데 무리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 일은 제가 혼자 해도 괜찮습니다. 수연은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지만 지연은 기어코 물동이를 빼앗아 들고 우물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그녀는 그날부터 마치 집안 사람이라도 된 듯이 수연을 도와 집안일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놀라울 정도로 눈치가 빠르고 손끝이 야무졌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그녀는 박씨 부인 집안의 모든 일에 익숙해졌고 심지어 수연보다 먼저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마당을 쓸며 집안을 정돈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런 지연의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꽤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저 아이가 참으로 부지런하고 싹싹하구나. 수연이 혼자 고생하는 것보다야 저렇게 일손을 거들어주니 보기 좋구나. 박씨 부인은 지연이 며느리의 힘든 일손을 덜어주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수연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단순히 부지런하고 손이 빠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눈치가 빨라 박씨 부인의 기분과 속마음을 귀신같이 알아채고 비위를 맞추었습니다. 또한 박씨 부인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금세 파악하여 마치 오랫동안 곁에서 모셔온 사람처럼 세심하게 시중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는 지연이 어디선가 구해온 약재로 직접 차를 달여 박씨 부인에게 올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의 두통에 좋다는 약재를 조금 구해왔습니다. 예전에 저희 친정어머니께서도 두통으로 고생하실 때 이 모란 뿌리를 넣은 차를 드시고는 효험을 보셨다고 합니다. 한번 드셔보시지요. 지연이 정성껏 달인 차를 마신 박씨 부인은 신기하게도 그날 밤 두통 없이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그날 이후 박씨 부인이 수연을 대하는 태도와 지연을 보는 눈빛이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수연이 정성껏 차린 음식상을 받으면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박씨 부인이었지만 이제는 무심코 이런 말을 흘리곤 했습니다. 수연아, 내 음식 솜씨도 좋지만 지연이가 데워주는 물은 참으로 속이 편안해지는구나. 지연이는 내 속을 어찌 그리 잘 아는지 몰라. 수연은 시어머니의 변화에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자리가 조금씩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수연의 불길한 예감은 현실로 다가오는 듯했습니다. 그날 아침 수연이 마당 한쪽에 놓인 장독대 주변을 청소하다가 커다란 간장독 아래 떨어진 작은 종이 쪽지 하나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종이 쪽지를 주워 펼쳐본 수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에는 단정하고 힘있는 필체의 한자들이 적혀 있었는데 그 필체가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틀림없이 서방님의 필체인데? 어찌 이런 것이 여기에 떨어져 있단 말인가? 수연이 의아함과 불안감에 휩싸여 종이 쪽지를 들여다보고 있을 때 등 뒤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제 것입니다. 어느새 다가온 지연이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연은 저도 모르게 종이 쪽지를 황급히 접으며 물었습니다. 지연씨 물건이었군요? 그런데 어찌 이런 것이 간장독 아래에 떨어져 있었는지요? 혹시 어제 제가 장독을 옮기다가 수연은 말끝을 흐리며 종이 쪽지를 지연에게 건넸습니다. 지연은 아무렇지도 않게 종이 쪽지를 받아 품 안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지만 수연은 그녀의 눈빛에서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차가운 기운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씨 부인이 조용히 수연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수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시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수연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지연이를 이대로 우리 집에 계속 머물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박씨 부인은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서 편안하시다면 저는 아무런 의견이 없습니다, 어머님. 박씨 부인은 며느리의 대답에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나는 저 아이가 내 곁에 계속 있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과 지연의 알 수 없는 행동, 그리고 남편의 필체가 적힌 종이 쪽지까지 모든 것이 뒤엉켜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바로 다음날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 수연이 잠시 바람을 쐬러 마당에 나왔다가 또다시 장독대 근처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바람에 날려왔는지 축축하게 젖고 먹물이 번진 편지, 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비에 번져 흐릿해졌지만 분명 남편 민준의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전 상서 수연 올림. 어머님께 드리는 편지인데 왜 내 이름이.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안에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먹물은 심하게 번져 있었지만 내용은 간신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어머님의 답신을 받지 못하니 염려가 됩니다. 혹시 수연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것은 아닌지요. 저는 수연이가 어머님 곁에서 정성을 다해 잘 모시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곳 한양에서의 장사일로 바쁘지만 늘 어머님과 수연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부디 옥체 보존하시옵소서. 불효자 민준 올림. 수연은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믿고 어머니를 부탁했는데 어찌하여 이 편지가 여기까지 오지 못하고 장독대 아래 버려져 있었단 말인가? 시어머니는 이 편지를 받지 못하신 것일까? 아니면 수연이 혼란스러운 생각에 잠겨있을 때 또다시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지연이 어느새 다가와 축축한 편지를 들고 있는 수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편지 말이군요. 제가 며칠 전에 대문 밖에서 주었는데 비에 너무 많이 젖고 글씨가 번져서 차마 어머님께 바로 울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내용을 깨끗하게 옮겨 적어드리려 했는데 잠시 다른 일을 하는 사이에 그만 잃어버렸지 뭡니까? 지연은 너무나도 태연하고 자연스럽게 변명했습니다. 수연은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어 말없이 편지를 지연에게 건넸습니다. 지연은 공손히 고개를 숙여 편지를 받아들었지만 그녀가 몸을 돌려 부엌으로 향할 때 수연은 그녀의 입가에 스쳐 지나가는 아주 희미하고 차가운 미소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자신의 거처인 작은 골방에서 몰래 등잔불을 밝혔습니다. 작은 상 위에는 낮에 수연에게서 건네받은 먹물이 번진 민준의 진짜 편지와 함께 깨끗한 새 종이 그리고 벼루와 먹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붓을 들어 민준의 필체를 흉내내어 한자 한자 조심스럽게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께 지난번 편지에서 어머님께서 수연에게 너무 박하게 대하신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수연은 본디 마음씨가 착하고 어진 아이입니다. 분명 지금도 어머님 곁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부디 제 마음을 헤아려 수연을 조금 더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간청합니다. 그리고 편지 마지막에는 정성껏 민준의 이름을 써넣었습니다. 불효자 민준 올림. 지연은 자신이 위조한 가짜 편지를 만족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의 진짜 편지는 곱게 접어 작은 비단 주머니에 넣어 자신의 비밀 상자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짜 편지를 손에 들고 어둠 속에서 박씨 부인의 방 쪽을 향해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박씨 부인이 아직 잠에서 덜 깨어 몽롱한 상태일 때 지연이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어머님, 간밤에 주무셨던 편지입니다. 글씨가 너무 번져서 읽기 어려우실 듯하여 제가 밤새 내용을 깨끗하게 옮겨 적어보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봉투를 받아들고 안에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박씨 부인의 미간이 점점 좁혀졌습니다. 내가 수윤이에게 박하게 대했다고? 민준이가 어찌 이런 말을?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지연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가 밤새 옮겨 적었다니. 필시 맞는 내용이겠지. 박씨 부인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가짜 편지를 조용히 접어 품 안에 넣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가 수연을 대하는 태도는 눈에 띄게 차가워졌고 이전의 작은 온기마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서는 가을 추수를 감사하는 작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당연하다는 듯이 수연이 아닌 지연의 손을 잡고 축제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보란 듯이 지연을 칭찬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참으로 속 깊고 야무지며 영리한 아이가 하나 있지. 바로 여기 있는 지연이라네. 저 아이가 나를 어찌나 살뜰히 챙기는지 내 아들 민준이보다 더 낫다니까. 박씨 부인의 이 말은 순식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심지어 수연이 남편의 편지를 일부러 숨기고 시어머니를 학대했으며 이제는 그 죄가 드러나 쫓겨날 처지가 되었다는 악의적인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그 집 며느리가 남편이 한양에서 보낸 편지를 몽땅 숨겨뒀다지 뭐야. 심지어 그 편지에는 시어머니가 자기를 구박한다는 내용까지 써서 보냈다는데 참으로 간악한 년일세. 집안의 하인들마저 이제는 수연을 대놓고 무시했고 장터에라도 나갈라 치면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을 견뎌야 했습니다. 수연은 매일 묵묵히 시어머니의 약을 다리고 식사를 준비했지만 박씨 부인은 이제 그녀가 해온 것은 입에도 대지 않으려 했고 차갑게 외면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박씨 부인은 지연을 따로 불러 은밀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앞으로도 오랫동안 내 곁에 머물러 줄 수 있겠느냐? 지연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놀란 척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곁에 머물 수 있다면 제게는 더 없는 영광입니다. 저는 그저 어머님께 작은 힘이라도 되어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박씨 부인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수연이를 내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 마음속에는 내가 그 아이보다 훨씬 더 귀하단다. 그날 밤 수연은 차가운 마당 구석에 홀로 꿇어앉아 장독대를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서방님, 어디에 계시든 부디 하루빨리 돌아와 주십시오. 이 모든 오해를 풀어주실 분은 이제 서방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골방에서는 지연이 자신의 비밀 상자 속 깊이 숨겨둔 민준의 진짜 편지를 어루만지며 사악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박씨 부인의 집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지연은 이제 안방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박씨 부인의 말벗이자 수족이 되었고, 수연은 부엌 옆 작은 골방에서 묵묵히 온갖 힘든 허드레리를 도맡아 했습니다. 하인들의 태도 역시 완전히 바뀌어 이전에는 깍듯이 모시던 수연을 이제는 없는 사람 취급하거나 함부로 대하기 일쑤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러한 변화를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만족스러워하는 듯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씨 부인이 심한 기침과 함께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입맛을 잃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이 걱정되어 밤새 정성껏 약을 달여 올렸지만 박씨 부인은 매몰차게 약 사발을 밀어냈습니다. 이것도 내가 직접 달인 것이냐? 내가 이 안에 무슨 독이라도 넣었을지 내가 어찌 믿는단 말이냐? 나는 너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썩 물러가거라. 수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약 사발을 들고 나왔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와 약을 버리며 그녀는 남몰래 뜨거운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씨 부인은 몸이 조금 나아졌는지 툇마루에 앉아 마을 안악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옆에 다소곳이 앉아 차를 따르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연이는 참으로 마음이 올곧은 아이야. 나를 친어머니처럼 따르며 매일같이 내 손을 잡고 안부를 묻는다니까. 박씨 부인이 지연을 칭찬하자 안악내들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전에 있던 그 며느리는 어디 갔답니까? 요새는 통 얼굴을 볼 수가 없네요. 듣자 하니 지금은 집안의 머슴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는다던데 딱하기도 하지. 박씨 부인은 그 말을 듣고 흡족한 듯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당에서 장작을 나르던 수연은 그 대화를 듣고 말없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며칠 후 지연은 박씨 부인의 방을 청소하다가 마치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실은 제가 며칠 전에 또 이상한 편지를 장독대 근처에서 발견했습니다. 무슨 편지 말이냐? 그 편지에는 어머님께서 너무 엄하셔서 민준 도련님께서 며느님을 모시고 한양으로 올라가 함께 살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님이 워낙 착하니 너무 박하게 대하지 말아달라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들고 있던 찻잔을 탁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노기가 어렸습니다. 뭐라고? 나를 버리고 한양으로 올라가 살고 싶다고? 지연은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마 며느님께서는 그런 뜻이 아니셨겠지만 민준 도련님께서 혹시 오해하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박씨 부인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과 함께 중얼거렸습니다. 네, 저것을 괜히 며느리로 들여서 이 모든 사달이 났구나. 그 말을 들은 지연의 입가에 다시 한번 교활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차가운 개울가에 홀로 앉아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쩌다가 이 집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존재가 되었을까? 그녀의 마음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거칠어진 그녀의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며칠 뒤 박씨 부인의 생신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생신 잔치는 지연이 모든 것을 주관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안주인이라도 된 듯이 음식을 장만하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지연의 미모와 야무진 솜씨를 칭찬했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부엌 뒤편에서 묵묵히 허드레시를 하며
사람들의 눈을 피했습니다. 간혹 그녀를 알아보는 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저 사람은 예전 며느리 아니던가? 쉿, 조용히 하게. 지금은 저 지연이라는 처녀가 이 집의 실세라네. 수연은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때 한양에서 급한 정갈이 도착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하인을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아들 민준이가 과거 시험을 마치고 곧 집으로 돌아온다고 하는구나. 한편 마을 사람들은 이제 지연이야말로 박씨 집안의 진짜 며느리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 수연이라는 애는 시어머니 편지까지 숨겼다지 아마. 그러게 말이야. 지연이 아니었으면 그 집안 꼴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수연은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여전히 작은 골방에 머물며 묵묵히 자신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은 그런 수연의 노력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야. 겉으로는 순하고 착한 척해도 속으로는 무슨 꿍꿍이를 품고 있는지 누가 알겠는가. 박씨 부인이 지연에게 하는 말을 문 밖에서 들은 수연은 또다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날이 왔습니다. 한양에서의 일을 모두 마치고 금에 한양한 민준이 드디어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말에서 내리자마자 그는 대문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어머님, 불효자 민준이가 돌아왔습니다. 하인이 황급히 문을 열자 박씨 부인이 놀라움과 반가움이 뒤섞인 얼굴로 뛰어나왔습니다. 민준은 어머니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너무 늦게 돌아와 죄송합니다. 박씨 부인은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느냐. 어서 안으로 들자꾸나. 바로 그때 마당 끝에서 지연이 조용히 나타나 다소곳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련님, 드디어 오셨군요. 민주는 고개를 들어 지연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옷차림은 어딘가 수영과 비슷했지만 얼굴은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여인이었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신지요? 지연은 수줍은 듯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잠시 이 댁에 머물며 어머님을 보살펴 드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박씨 부인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래, 아들아, 내가 몸이 편찮아 기력이 없을 때 이 아이가 옆에서 나를 많이 도와주었단다. 지연이 덕분에 내가 한결 건강해졌지. 민주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아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제 아내 수연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민준의 물음에 박씨 부인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그 이 얘기는 꺼내지도 말거라. 그 아이는 더 이상 내 며느리가 아니다. 내가 보낸 편지를 숨기고 나에게 온갖 불손한 짓을 저질렀다. 민준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수연이가 제 편지를 숨겼다고요? 어머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니까. 여기 있는 지연이가 내가 보낸 편지를 찾아내지 않았느냐. 수연이가 내 편지를 저기 저 장독대 밑에 숨겨두었던 것을. 민준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수연이는 결코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또 저 아이 편을 드는구나. 너는 아무것도 몰라서 하는 소리다. 심지어 내 편지에는 나더러 수연이에게 모질게 굴지 말라고 쓰여 있기까지 했다. 그 말을 들은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님께서 그 편지를 직접 읽으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럼 읽고 알고 지연이가 나에게 가져다 줘. 내 눈으로 똑똑히 읽었다. 민준은 지연을 날카롭게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그 편지는 제가 보낸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내용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연이는 절대로 편지를 숨기거나 어머님을 원망할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보낸 편지가 아니라고. 하지만 내가 받은 편지에는 분명 수연이가 내게 답장을 하지 않는다고 쓰여 있었는데, 내 필체가 분명한 편지였는데 지금은 어디 두었는지.
박 씨 부인은 당황하며 말을 흐렸습니다. 그 편지는 지연이가 옮겨 적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편지를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지연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에게 그간의 편지들을 모두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지연은 어느새 마당에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니, 지연이가 어디로 갔지? 방금까지 여기 있었는데? 그 시각 지연은 부엌 옆 작은 골방으로 뛰어가 자신이 숨겨두었던 민준의 진짜 편지들을 품에 안고 자신의 방으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안 돼. 이대로 들킬 수는 없어. 일단 내 방에 편지들을 숨겨두면 설마 여기까지 쫓아와서 찾지는 못하겠지. 하지만 지연의 모든 수상한 행동은 이미 민준의 눈에 포착된 후였습니다. 그날 밤 지연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느라 부엌에 있는 틈을 타 민준은 몰래 지연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방 안을 조심스럽게 살피다가 구석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꾸깃꾸깃 접힌 여러 통의 편지들이 들어있었는데 그것들은 분명 자신이 어머니와 아내에게 보냈던 편지들이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였구나. 민준이 편지를 확인하려던 순간 방 안쪽 벽장에서 희미하게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민준이 조심스럽게 벽장문을 열자 그는 눈앞의 광경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좁은 벽장 안에는 그의 아내 수연이 손발이 꽁꽁 묶인 채 웅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수연이 아니요? 서방님께서 정말 돌아오셨군요. 이게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왜 제가 여기에 묶여 있어야 합니까? 수연은 남편을 보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지연이라는 저 여자가 저를 여기에 가두었습니다. 제가 서방님께서 돌아오신 것을 알고 진실을 밝히려 하자 저를 이렇게 묶어서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결박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손목과 발목에는 밧줄에 쓸린 붉은 상처가 선명했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돌아왔구려. 정말 미안하오, 부인. 민준은 야위고 지친 아내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지연에 대한 차가운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감히 지연이라는 자가 나의 어머니와 나의 아내 사이를 이간질하고 이 모든 악행을 저질렀단 말인가.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어머니 박씨 부인과 지연 그리고 수연을 마당 가운데로 불러 모았습니다. 하인들도 불안한 표정으로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싸늘한 목소리로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이 편지들은 대체 어디서 난 것이오? 지연은 겁에 질려 떨면서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도련님께서 보내신 편지들이옵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는 누구의 글씨인가? 민준은 지연이 위조한 가짜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지연이 아무리 민준의 필체를 흉내냈다고는 하나 자세히 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원래 편지가 비에 젖어 번졌기에 제가 어머님께서 읽기 편하시도록 다시 옮겨 적은 것이옵니다. 어머님, 보십시오. 비에 젖었다는 편지가 이토록 글씨가 선명할 수 있습니까? 읽지 못할 정도는 전혀 아닙니다. 제가 두 편지의 내용을 비교해 보아도 되겠습니까? 민준이 두 편지의 내용을 비교하자 예상대로 내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편지 내용을 읽어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서 직접 판단해 보시지요. 모든 증거 앞에서 지연의 거짓말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박씨 부인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아, 내가 어찌 이런 끔찍한 짓을.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내 눈이 멀고 귀가 멀어 진실을 보지 못하고 거짓에 속아 넘어갔구나. 박씨 부인은 지연을 잠시 원망스럽게 바라보다가 이내 깊은 자책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수연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아, 내 며느라. 내가 너에게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에
내가 너를 그토록 오해하고 말았구나. 수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어떤 것을 믿으시든 저는 그저 이 집에서 제 자리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어머님. 그 후 모든 악행이 드러난 지연은 박씨 집안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배웅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 역시 싸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지연이 떠난 뒤 박씨 부인은 충격과 죄책감으로 몸져눕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구박하고 내쳤던 며느리가 사실은 가장 진실하고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깊이 후회했습니다. 병상에 누워 그녀는 수연의 손을 잡고 눈물로 사죄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내게 했던 모진 말들, 내가 내게 주었던 아픔들을 내 어찌 다 갚을 수 있을까? 그런데도 너는 여전히 내 곁을 지켜주는구나. 내가 정말 면목이 없다. 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을 봉양하는 것은 며느리로서 당연한 도리입니다. 저는 그저 어머님께서 마침내 제 진심을 알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시간이 흘러 박씨 부인의 건강은 수연의 극진한 간호 덕분에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다시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수연에게 맡겼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공표했습니다. 우리 박씨 집안의 며느리는 예나 지금이나 오직 수연이 하나뿐이다. 내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자 한다. 마침내 박씨 부인의 집에는 다시 평화와 따뜻한 온기가 찾아왔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며 이전보다 더욱 단단한 가족의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으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